177페이지 보시면 물권의 소멸입니다. 물건이 멸실되면 당연히 물건은 소멸될 것이고 별 읽을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거기 제일 이번에 소멸시효 거기에서 제일 마지막에서 두째 줄에 있으면 물건 중에서 소멸시효에 걸린 것은 용의물권이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상권과 전세권과 지역권은 20년에 소멸시효에 걸리고 채권은 10년이고 소유권에 관해서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포기하면 당연히 소유권은 물건은 소멸되겠죠. 근데 동사는 그냥 포기로 되지만 부동산은 안 되죠. 등기가 말소돼야 되죠. 네. 그러면 포기됩니다. 물건이 소멸되는 거고. 자, 혼동입니다. 혼동은 말이 여러 말이 있는데 다 간단하게 보시면 178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외에 있죠. 혼동이란 뭐냐면 한 사람에게 두 가지 권리가 같이 병존했을 때 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혼동이라 부릅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전세에 살다가 그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소유권자이면서 전세권자잖아요. 그럼 의미가 없잖아. 내 소유권에 대해서 내 전세권을 설정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말소 듣기 하지 않더라도 법률의 규정에서 전세권이 소멸된다. 이게 혼동입니다. 근데 혼동으로서 소멸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본인을 위해서 있거나 제3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그 전세권에 내가 전세금의 전세금의 1억을 갖고 있는데 그 1억에 대해서 내가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내가 전세권이 사라져버리면 그 저당권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전세권에 저당권 있으니까 법이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자동으로 소멸해버리거든요. 그런 경우는 존재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혼동으로. 거기 그러면 저기 178페이지에 외에 있죠.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외가. 두 가지로 말할 필요도 없는데요. 첫 번째, 본인을 위해서. 두 번째,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갑과 을 사이에 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갑과 병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럴 경우에 을이 요 X 부동산을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저당권이 소멸됩니다. 자기 소유권의 저당권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혼동으로 소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만약에 피담보 채권이 1억이고 얘의 피담보 1억이면 얘가 소멸해버리면 얘가 저당권을 설정해서 경매를 신청이면 자기 걸 못 받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자신의 본인을 위해서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갑과 을과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이 전세권에 대해서 병이 저당권을 설정한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 을이 X 부동산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자기 여기 있으면 전세권 소멸되겠죠. 자기 소유권에 전세권은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소멸을 하려면 만약에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을 해도 소멸하면 안 되겠잖아요. 제3자 이익을 손이니까. 이런 경우에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세권이. 근데 반대로 이 저당권자가 전세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당권 소멸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이 저당권자가 전세권을 설정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을 합니다. 이게 되셨죠? 자, 이런 말 뜻이에요. 지금 혼동이라는 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제3자를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나 제3자 이익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손해본 사람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론은 그거예요. 나를 위해서든 제3자를 위해서든 손해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간단합니다. 되셨죠? 책을 보시면
178페이지 이외에서 동글뱅이 1번에 뭐라 했냐면 제일 아래에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소멸이 않는다. 그랬죠? 읽어보시면 그런 뜻이에요. 2번에 본인을 위해 소멸이 않는다. 그것도 마찬가지. 제가 이 두 가지 예를 든 게 그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 보시면 기억에 저당권자가 A고요. 그 다음에 2순위자가 을입니다. 3순위자가 B, 가압류자가 B고 가압류자가 C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소유권을 취득해보냐? 두 번째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저당권 소멸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손해잖아요. 자기 거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 압류자가 강제집행하거나 강제집행해버리면 자기 저당권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소멸은 혼동으로서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리움도 마찬가지. 대항력 갖춘 임차권이 대항력 갖는 임차권은 뭐가 있어요? 보증금 있죠. 보증금이 있는데 첫 1순위가 보증금이고 2순위가 저당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갑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 임차권이 소멸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기가 손해니까. 그러겠죠? 경매받으면 저당권자가 을이 지금 경매 신청해버리면 자기 거 보증금 날라가 버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의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 목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이거 말하는 게 이거예요. 제한물권은 아까 전세권과 저당권 있죠? 제한물권 소유권을 제한하는 모든 물건을 제한물권이라는 하니까 이 경우를 예를 든 겁니다. 지금 이게 되셨죠? 뭐 말인지 읽어보시면 문제 없습니다. 넘기시고 점유권과 강업권은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유권은 언제든지 다 친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근데 강업권은 뭐냐? 자, 이런 뜻이에요. 갑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갑소유 위에 광물이 있습니다. 광물이. 다이아몬드가 있던 뭐가 있던 사파이어가 있던 광물이 있어요. 근데 이 광물은 토지 소유자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그 광물 소유자는 아니에요. 미치지 않으니까. 지하수나 원천수는 미치지만 광물은 미치지 않아요. 그럼 이 광물은 뭐 해야 되냐? 광업법에 나와 있어 국가의 인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업 개발권을 따로 받아요. 허가권을. 그래서 이 을이 광업 허가권을 가졌는데 만약에 을이 이 갑의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광업권 혼동으로 소멸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되죠. 갑의 토지와 관계없이 다른 광업권을 다른 국가로부터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우리 광업권자가 그 토지를 내가 매입했어요. 그러면 광업권이 소멸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 시험은 광업권은 부닥들이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책에서 쓰는데 자, 가업권, 어업권도 그렇습니다. 자, 혼동의 효과. 혼동의 효과는 반가로 2번 있죠? 등기나 인도는 요하지 않는다. 불효율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187조에 의해서 자동으로 소멸한다. 이런 뜻입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은 186조는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권 변동이 권리가 이전되든지 아니면 물권을 취득하든지 아니면 물건이 소멸되든지 이런 경우가 등기해야 물권이 변동한다는 뜻이고요. 187조는 등기하지 않아도 법률의 규정에서 자동으로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등기 없이도. 됐죠? 이렇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매매. 대표적인 거예요. 상속입니다. 아바이 동무 돌아가시면 바로 나한테 재산 이전되는 겁니다. 등기하지 않더라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혼동에서 물건이 소멸되는 것은 등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멸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관련 판례 보시면 지상권자가 목적토지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양도담보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아직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냐? 갑과 을이 지상권 계약을 했습니다. 지상권 설정 계약을. 그러면서 또 나중에 뭐라 하냐면 요 X 부동산을 을한테 뭐예요? 등기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1억을 갚지 않으면 너가 뭐예요? 소유권 취득해라. 양도. 너한테 먼저 양도해주고 나 담보 설정해주겠다. 이게 양도담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피담보 채권을 내가 1억을 빌렸을 때 양도담보를 했을 때 지금 현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이에요? 갑이에요? 여전히 갑입니다. 아직 날짜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억을 빌려주고 내 그때까지 변제 못하면 소유권이 넘긴다 이런 뜻이잖아요. 양도담보라는 게. 그런 뜻이네요. 양도담보가. 근데 아직 12월 30일이 안 됐잖아요. 근데 여전히 소유권이 누구예요? 갑이에요. 근데 갑하고 지상권하고 뭐예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소유권이 동일한테 속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지상권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그 아래 판례는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 을이 가등기를 설정했는데 소유권 이전을 가는 청구권의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이 가등기에서 번등기를 신청하면 소유권은 을한테 가죠. 근데 번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요 X부동산이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한 거예요. 어떤 이유로 유증을 하다든가 상속을 받았다든가 증여를 받았다든가 그런 경우에 요 가등기는 요 소유권하고 여기도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죠. 그럼 혼동으로 소멸하냐?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물권과 채권은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예요. 예컨대 가등기는 번등기에 대해서 번등기 순위에 따르죠. 근데 얘가 2순위가 지금 가등기예요. 근데 얘가 유증으로 넘겼을 때 유증 다음에 저당권도 설정될 수 있고 전세권도 설정될 수 있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가 없어지면 여기가 가등기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다. 혼동으로서. 맨 처음 배우신 분은 좀 어려울 거예요. 말뜻이. 가등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가등기 지나면 기가는데. 요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등기를 민제 해놓습니다. 을이 둘이 매매 계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그러면 갑이 병한테 매매할 수 있냐? 네, 매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등기 하면서 가등기는 순위 보존적 효력만 있을 뿐이지 실제법상 권리는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등기에서 얘 을이 번등기는 신청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얘는 직권으로 말소해본다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얘가 가등기에서 만약 얘가 번등기를 신청하면 나머지 건 다 직권 말소하는데 만약에 그 사이에 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텀에 얘 유증할 때 X보다는 저당권을 접할 수도 있고 전세권을 접할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얘가 혼동으로 소멸하면 얘는 뭐예요? 을이 훨씬 손해잖아요.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둘이 양립할 수 있다. 혼동으로 소멸되는가. 그게 바로 2번 판례입니다. 말은 되게 어려운데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188페이지 아래에서 하나 둘 셋째 줄 보시면 아래 셋째 줄 가등기 설정자로부터 찾으셨나요? 가등기 설정자로부터 별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로받았다고 하여 혼동원 법리에 의하여 가등기권자의 가등기 기한 번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말은 결론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가등기 권리자가 번등기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그 가등기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내가 가등기 권리자인데 가등기에 기해서 번등기를 청구해서 내가 소유권을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원인에서 소유권을 받았다면 이 가등기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맨 처음 하신 분들은 이 가등기 어려울 거예요. 181페이지 점유권을 보시면 자, 점유권의 의의를 보시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부여되는 법적 지위를 점유권이라고 하고 점유권은 점유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점유자에 부여된 권리다. 왜냐하면 도둑놈한테도 점유권은 인정해 줬다는 뜻입니다. 현재 내가 점유하고 있으면 그 현재 점유하는 권리를 보호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자기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지금 점유하고 있으면 이 점유권 뭐예요? 보호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점유권과 본권을 나눈 이유가 그런 뜻입니다. 임차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이런 것도 법적인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하물며 도둑놈한테도 지금 현재 네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 점유는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선의고 자주로 점유하고 있다고 우리가 추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도둑놈도 그게 도품으로 입증되지 않는 이상 내가 그 점유권에서 보호해 주겠다. 그게 점유권의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그러면 도대체 점유란 게 뭐냐? 점유가 뭐예요? 점유가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지배도 되고 간접 지배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현실적으로 지배한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 한 목적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라 이런 뜻입니다. 거기 보시면 사회통념이나 제일 마지막 줄에 8개 위에 보시면 사회관념 또는 사회통념에 따라서 한 목적적으로 판단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꼭 들고 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관념으로서. 자,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 너무 많이 죽이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내가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거 몰라. 그럼 아버님이 점유하고 있는 걸 내가 승계받냐? 네, 승계받습니다. 삶을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줄 모르는데도 내가 뭐예요? 점유하고 있어요. 그런 게 뭐예요? 사회관념상. 사회관념상 한 목적적으로 판단하는 뜻입니다. 그럼 아버지 거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꼭 점유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점유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자주점이라면 나도 자주점이다. 아버님이 만약에 타주점이라면 나도 타주점이도록 그 점유가 이전받습니다. 이게 되셨죠? 뭐 말인지 그게 뭐냐면 아래에 있는 점유의 관념화입니다. 점유의 관념화. 사실상의 지배와 분리되는 현상을 우리 대가리 속에 들어있는 관념의 뜻이라는 뜻입니다. 현실적으로 꼭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상의 지배와 분리, 상속 생각하면 돼요. 사실상의 지배와 분리가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관념화라 부르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상속입니다. 그래서 거기 조문을 보시면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이게 되셨죠? 뭐 말인지. 그 다음에 간접 점유는 자 거기 간접점이 있죠. 간접점이 뭐냐면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임대인이 간접점유자고 임차인이 직접 점유자입니다. 뭐 임대차만 있는 게 아니겠죠. 임대차 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그 다음에 뭐 지역권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자,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를 했습니다. 뒤에 나오나? 자, 뒷편을 그냥 한꺼번에 해보려니까요. 자, 갑과 을과 임대차하고 그 다음에 얘를 뭐라 보냐? 자, 이 갑을 뭐라고 하냐면 간접 점유자라고 부르고요. 임차인을 직접 점유하고 있죠. 그래서 얘를 직접 점유라고 부릅니다. 요 비용은 누구냐? 을의 종업원이에요. 이 을의 종업원을 뭐라고 하냐? 점유 보조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럴 때 요 X 물건에 대해서 누가 정이 침해를 합니다. 침탈을 했어요. 침탈은 절취 또는 강취를 말합니다. 자, 이랬을 때 갑도 뭐예요? 점유자. 을도 점유자입니다. 이게 되셨죠? 그러면 요 임대차를 뭐라 부르냐? 점유 매개 관계라 부르고 얘 을을 점유 매개자라 부릅니다. 그러면 간접 점유자가 되려면 어떤 뜻이 조건이 뭐냐면 요 점유 매개 관계가 존재해야 되고 갑이 을한테 반환 청구권이 존재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럼 자기 거이면 간접이고 직접이고 의미가 없고 자기가 직접 점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요 그게 소유 누가요? 을이 타주 점유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자주 점유가 아니고 타주 점유가 되니까 갑이 을이 요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서 반환 청구를 가지고 있어야 간접 점유자가 형성된다. 이게 대충 뭔 말인지? 전세권 설정했으면 전세권 설정자가 뭐예요? 매개 관계에 의해서 간접 점유자가 될 거 아니에요. 직접 점유자는 누구예요? 지상권 땅 팔고 거기서 건물 짓는 직접 점유자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됐어요. 뭔 말인지? 자, 이랬을 때 얘도 점유자고 얘다 점유자. 그래서 매개관계가 성립했습니다. 그러면 갑이 정한 을한테 얘도 점유자고 얘도 점유자인데 점유권을 행사한단 말은 뭐냐면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한단 말이고 그 말 뜻은 뭐냐면 점유권에 의해서 내가 도둑놈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남이 나한테 이 물건을 침탈하려고 해요. 또는 또 침탈했어. 침탈했으면 나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냐? 네,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점유보호 청구권이거든요.
다른 모든 물건에도 존재하지만 점유권에도 인정해주는 게 그거예요. 점유권에 관해서도 내 물건을 가져가면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도 있고, 이걸 가져가려면 내가 제거할 수도 있고 예방도 할 수 있고, 그게 점유보호 청구권에 가지고 있는 성질입니다. 그랬을 때 얘도 점유자고 얘가 점유자니까 갑이 을한테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사 못하잖아요. 왜? 정당한, 얘가 만약 무단 점유자만 할 수 있지만 정당한 권원위에서 지금 가져간 거잖아요. 그래서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냐? 없습니다. 자력구조권은, 자, 자력구조는 뭐냐면 내 물건을 누가 가져가는데 도둑놈이 훔쳐가요. 그럼 내가 경찰에 전화해서 112 전화해서 내 물건을 가져갑니다. 네, 빨리 찾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면 내 스스로 자력으로 구제할 수 있는 권리가 형법상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갑이 을한테 자력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냐? 당연히 못하겠죠. 임대차 기했으니까 우리 임대차에 기해서 계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 할 수 있을까요? 을이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한테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그럼 미친놈 많습니다. 임대인이. 자력구조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있냐 지금 또? 을이 병한테, 우리는 병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갑이 병한테 할 수 있냐 봅시다. 누구야? 정이구나. 병한테 할 수 있고. 자, 갑이 누구요? 정한테 점유보호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얘도 점유자니까요. 할 수 있습니다. 자력구조권은요? 자력구조는 없습니다. 임대는 지금 집에서 들어가고 있으니까. 자력구조는 이런 뜻이에요. 내 물건을 내가 종업원이 가게를 지키고 있는데 도둑님이 그 물건을 옷가게에 있으면 옷을 가져가요. 그러면 그거를 도망가면 쫓아내서 그거를 감금할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져간 다음에 이틀 있다 3일 있다 또 나타나는 거예요. 저 새끼 도둑놈이라 해서 잡으면 안 돼요. 그런 경우 그건 자력구제권이 안 돼. 그 현장의 그 발생 당시에 자력구제를 행사해야지 사후에 자력구제는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인정 안 해줘요. 이해 되셨죠? 그 다음에 누구를까요? 다음에 뭐 을이 정한테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 뭐 없네? 뭐 했어? 아니? 병이 정한테? 병한테 한번 해볼까요? 자, 병이 정한테 점유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사 못합니다. 점유보조자는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하지 못하거든요. 오로지 자력구제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력구제권만 존재합니다. 그 중에 정의, 갑이, 정의, 뭐 당연히 을한테 정은 다 할 수 있겠죠. 안 쓰랍니다. 직접 점유자니까 을이 정한테 당연히 점유보호 청구 행사할 수 있고 자력구조 다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중요하냐면 갑이 정한테, 그 다음에 보조자가 침탈자한테, 이 두 개가 중요합니다. 인념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183페이지에 보시면 간접 점유자가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점유 매개 관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반환,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에 대해서 간접 점유자가 직접 점유자의 반환 청구권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이 있다 하시면 됩니다. 요건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용어가 점유 매개 관계에 있다. 점유 매개 관계가 임대차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점유 매개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점유 매개자가 누구냐?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을이다. 용어만 익히시면 됩니다.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넘기시면 거기 2번에 직접 점유자 관계, 간접 점유, 그게 이 뜻입니다. 지금 우리 임차인이 간접 점유자가 침탈했을 때는 점유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자력구조는 행사할 수 없고, 점유보조자가 침탈했을 때는 점유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다만 자력구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두 개 보시면 그 말뜻이 그런 뜻입니다. 1번과 2번 동글뱅이 1번과 2번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점호표조도 내었습니다. 점호보조자는 효과 마지막 반가로 효과 있죠. 거기 보시면 점호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호보 점호권을 가지지 못하며 오로지 자력 부족권만 행사할 수 있다. 반가로 3번이 효과만 보시면 됩니다. 점호보조자는 자, 타주냐는 자, 소유우사로 점유하면 자주점유자고요. 소유우사로 점유하지 않으면 타주점유입니다. 자, 그러면 도둑놈이 내가 물건을 훔쳤어요. 자, 제가 도둑놈인데 이 물건을 훔쳤습니다. 내가 얘를 지금 점유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것도 현실 확실하게 직접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 지금 제가 이게 도품인데 내가 도둑놈이니까 얘를 내가 소유우사로 점유할까요? 소유우사 없이 점유할까요? 그러면 자주점이겠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주점. 예, 되셨죠? 근데 내가 소유우사를 점유한다고 해서 다 자주점이고 내가 소유우사를 점유 안 한다고 해서 타주점이고 요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기도 하지만 뭐라냐 이게 뭐라 그러냐 자 공원의 성질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서도 한목적적으로 객관적으로 전부 다 고려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뭔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나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아 내가 임대차 계약하면 저 아저씨가 집주인이 죽기만 하고 내일 모레 죽으려고 해. 아 죽기만 하면 내가 이 집을 소유할 수 있겠다. 그럼 나는 뭘로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주점유하고 있잖아요. 소유우사로 내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자주점이냐? 아니다. 권원의 성질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그럼 도둑놈은 권원의 성질이 뭐예요? 도품인데 내가 소유우사로 내가 갖고 있는 거죠. 그때는 또 자주점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그 사람이 소유의사가 있냐 없냐로 따지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따지지만 한목적이고 전체적으로 다 봐서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보통은 첫 번째 원인 기준이 뭐냐면 권원의 성질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이 뭐예요? 타주점이겠죠. 너무 물건이니까 지상권 전세권 설정자도 뭐예요? 타주점이겠죠. 매매를 하면요 자주점이겠죠. 매매 우사로 가니까요. 권원의 그런 계약상의 권원의 성질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자, 예컨대 거기 보시면 자 자주점 타주점이 있습니다. 자, 판단 기준을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거기 의의는 소유의사를 가지고 있으면 자주점이고 의사가 없으면 타주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185페이지 방가로 3번 판단 규정에 보시면 둘째 줄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 네. 그 다음에 무엇도요? 모든 사정에 의해서 유형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해되시죠? 뭐 말인지? 네. 자, 그러면 자주냐 타주냐? 자주점유를 읽어보시고 타주만 골랍니다. 어차피 둘 중 하나 시험에 나오면 둘 중 하나니까 자주점이냐 타주점이냐 거기 타주점이냐 안 쓰신 분들은 써져 있는 분들은 놔두시고 안 써져 있는 부분은 185페이지 동글뱅이 2번에 제일 아래줄에 타주점이 있죠. 거기 1번 1동그라미 쓰시고 뭐라고 쓰시냐면 알면서 취득 알면서 취득하거나 점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글뱅이 상당성 초과 아니면 상당성 상실 이렇게 쓰시면 아무나 써도 돼요. 상당성을 상실하거나 상당성을 초과한 경우에 그래서 상당성 초과 또는 상당성 상실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자, 매매를 하는데요. 매매를 하는데 그 매도인이 자기 물건이 아니야. 처분 권한이 없어요. 그걸 알면서 매매 계약을 하면 나는 뭘로 본다? 타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말투도 이해되시죠? 자, 매매 계약을 하면 매수인은 뭐예요? 소유우사로 하니까 자주점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매도인이 자기 건지를 뭐예요? 자기 물건이 아니야. 처분 권한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면서 내가 매매 계약을 하면 나는 자주점이 아니고 타주점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알면서 하면. 그 다음에 상당성을 초과한단 말이야. 이런 거예요. 예컨대 내가 내 땅에 건축을 짓는데 나무 땅에 약간 들어간 거예요. 나무 땅에 건축을 하면서 한 뭐 0.5평짜리 들어간 거예요. 그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건축을 한 거예요. 근데 한 2평, 3평 막 이렇게 나무 땅을 침범한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뭐예요? 3평이면 상당히 넓거든요. 토지 같은 경우는 건물이니까 건평 해봤자 뭐 30평, 40평밖에 안 되니까 뭐 서너 평을 내가 점유했다 해서 나는 소유우사는 내 건지 알고 내가 점유한 거야. 이렇게 해도 뭐예요? 타주점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상당성을 초과했으니까. 만약에 근데 한 나무 땅을 한 0.1평이나 0.2평 정도 내가 내 소유인지 알고 취득하고 내 소유인지 알고 점유하고 있으면 뭐예요? 자주점으로 보는데 그 상당성을 초과해서 누가 봐도 이건 너무 과하다 이러면 뭐예요? 타주점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내가 등기부상 여기가 몇 평이에요? 많이 하면 한 평, 두 평, 세 평, 7평 정도 되겠네. 그럼 누가 봐도 얘는 뭐예요? 7평인데 등기부상은 3평밖에 안 나온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3평은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타주점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등기부에는 3평인데 누가 봐도 얘는 3평이 넘어. 난 등기부에 3평이 있으니까 난 3평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점유한다 하더라도 얘는 누구로 본다? 타주점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상당성을 초과하거나 상당성을 상실한단 말. 이게 되시죠? 뭐 말인지? 그러면 문제 읽을 때 그냥 문제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185페이지 거기 기록본을 보시면 처음은 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뭘로 본다? 타주점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알면서 하는 경우에 니은에 보시면 넘겨서 자 법률의 관청에 주무관청 허가 없이 처분이 금지된 부동산에 처분하겠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경우에는 자주로 보는 게 아니라 타주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비급번은 매매 대상 건물 부지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내가 자주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타주점으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은 자 보시면 자기 소유 대상에 신축한 건물이 인접토지 일부를 침범하였는데 그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차고등을 넘어 상당히 정도로 초과한 경우에는 그 상당한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타주점으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뭔 뜻인지 알겠죠 뭐.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누구 거예요? 아니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데 직구로 타인의 토지 위에 묘 쓰는 놈이 타주점으로 인정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타주점이고 밑에 있는 명시탁은 등기만 되어 있는 거니까 당연히 타주점이고요. 그 다음에 시효번은 자 공유자가 3명 있는데 공유물이 한 사람이 그 공유물을 전부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타주점이죠. 공유자지 아니까 당연한 겁니다. 자 그걸 그래서 자주냐 타주냐를 구별하시는데 자주보다는 타주로 두 가지 뜻을 잘 키워드를 생각하시면 다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주점에서 그 전무탕의 전환 있죠. 자 자주가 타주로 변하고 타주가 자주를 변할 때 어떻게 변하냐는 뜻입니다. 타주 점유자가 자주 전환할 때 어떤 게 있을까요? 임대차 있는데 임대차 했죠. 매매가 어딨습니다. 임대차 했었는데 뭐예요? 타주점이자죠. 그렇잖아. 타주점이자 임대차 했을 때는. 근데 그 임대인한테 내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매매대금을 내가 다 줬어요. 그럼 뭐예요? 자주점이로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타주점이자가 뭐예요? 이제 타주점이자가 자주점이자가 타주점이 되는 경우. 자 대표적인 게 자주점이자가 타주점이 되는 것은 매도인과 갑과 을 사이에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입니다. 그러면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다 주면 완납하면 그때부터 매도인은 자주점이 되는 게 아니라 타주점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실 취득권이 없다겠어요. 그 다음에 자 채무자가 있고 자 갑과 을 사이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을이 저당권자, 갑이 저당권 설정자. 요 갑이 을이 저당권에서 뭐예요?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경락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낙찰자가 이 낙찰자가 경매 대금을 완납하면 요 갑 채무자는 뭐예요? 그때부터 타주점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대금을 완납하거나
경락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그 채무자는 그때부터 타주 점유자가 되는 거고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없게 됩니다. 이게 되시죠? 뭔 말인지? 네. 그래서 자주가 타주를 전환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의와 악의. 선의는 모르는 거고 악의는 아는 겁니다. 나쁜 놈, 좋은 놈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있고, 과실 없는 점은 얘는 비교니까 그냥 읽어보십시오. 자, 넘기시고. 자, 그러면 점유권을 어떻게 취득하냐? 직접 취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돈 받아서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승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있다, 이런 뜻입니다. 원시 취득하면 뭐예요? 자, 점유가 원시 취득하면 뭐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산토끼 잡죠? 잡았어요. 그럼 원시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뭐요?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겠죠? 그게 원시 취득이에요. 지나가는 옆에 있는 누가 묵직한 물건을, 돈가방을 딱 떨어뜨렸어요. 그럼 뭐예요? 유수물 습득입니다, 이런 게. 주인은 있는데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럼 습득하면 뭐예요? 제가 원시 취득하는 거예요. 6개월 후에 공고했는데 주인이 안 나타나면 제 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원시 취득. 매장물 발견. 얘는 고려시대 청자라든가 조선시대 백자라든가 죽으면 대박이죠. 그런 게 매장물 발견입니다. 그런 게 원시 취득하는 거고, 승계 취득은 우리 아버지한테 받는 게 승계 취득이죠. 뭐. 매매에서 받는 게 뭐 승계 취득. 매매를 하면서 특정 승계가 될 것이고, 아버지한테 받으면 포괄 승계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승계로 점유받을 수 있는 것이고. 대체 뭐 말인지, 직접 그런 새로운 원시 취득에서 받을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 점유해서 매매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 승계의 경우, 자 189페이지를 보시면, 자 분리 병합의 뜻입니다. 자, 갑이요, 알면서 6년 점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을이 악의로 4년 점유했어요. 점유도 당연히 승계됩니다. 그 다음에 병이 선의로 10년 점유했습니다. 그러면 이 병이 주장할 수 있는 게 뭐냐? 선의 10년 주장할 수 있냐? 있어요? 네. 그러면 선의 3년 주장할 수 있어요? 선의 3년. 선의 3년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자기가 주장한다는데. 그 다음에 병이 주장이 된다, 지금. 병이 둘이 합이면 얼마? 14년이니까. 악의하고 선이 둘이 붙으면 누가 될까요? 악의가 되고 선이 될까요? 악이 되죠. 항상 악이 이깁니다. 자, 둘이 붙으면 악이 14년을 주장할 수 있냐?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산점을 따라서 악이 13년을 주장할 수 있냐?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내 거 10년만 주장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분리. 합쳐서 하는 게 뭐예요? 병합. 이렇게 분리병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병이 주장하려면 10년을 주장하든지, 아니면 악의로 14년을 주장하든지, 악의로 20년을 주장하든지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나중에 점유 취득 시에 20년이 선의고 무과실로 봐야 되거든. 그럴 때 선의고 무과실 때, 등기 있을 때 선의 무과실은 단축되잖아요. 등기 있을 때. 이럴 때 점유가 필요한 거고, 20년간 평온 공헌하게 했을 때 20년간을 소유사로 평연하고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면 뭐예요? 뭘 받아요? 소유권을, 이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장이 이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이 병이 을이 상속인이에요. 그러면 병은 내 거 10년을 주장할 수 있나요? 선의 10년을? 그렇게 못하고, 누구요? 주장하려면 악이 14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못해요. 상속인 거는. 그래서 그 옆에 여러분 책에 보시면, 방문에 보시면 이렇게 써요. 포괄 승계인 경우 분리 병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 말이 내 거 10년 주장을 못하고 뭐예요? 14년 주장하라. 겁나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포괄 승계 점유 분리 병합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면 되실 거예요. 10년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오긴 했는데요. 그 요즘은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거기 43번 있죠? 거기 189페이지에 아래에 43번 있잖아요. 주석에. 주석으로 조그만 글씨로. 그래서 그때 고치신 분들은 그냥 고쳐서 읽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새로 오신 분, 처음 읽으신 분들은 그냥 처음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43에. 이게 되시죠? 뭐 말인지? 그럼 뭐 어려운 것은 없으니까. 포괄 승계인 경우 분립 병합하지 못한다. 뭐 어떻게 한다? 합쳐서 뭐예요? 14년을 주장할 수 있지. 자기 것만 대해서 10년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포괄 승계인도 새로운 권원에 의하면 분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선이가 10년이고 우리 아기가 4년이 이랬다 했잖아요. 그쵸? 그럼 주장하려면 아기 14년인데 그게 상속이 아닌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뭐예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매매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새로운 권원, 아버지가 유증할 수 있어요. 상속 안 받고. 그런 경우에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발생된 경우는 그 권원에 의해서 내가 따로 주장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책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189페이지에 포괄승계의 제가 점유분리 거기 반가로 2번 있죠. 포괄승계의 경우 점유분리 병합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일 마지막 절에 보세요. 상속은 새로운 점유 취득 권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판도로 말하면요, 새로운 권원이면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가 되겠죠. 그 문장도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자 거기 보시면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새로운 권원에 시작하면 자기 거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해되셨죠? 그 문장도 예전에 시험에 나오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0페이지 보시면 자, 점유권의 효력. 여기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점유권에서 이 점유권의 효력이. 그래서 기억하세요. 점유권 시험 나오면 여기서 나옵니다. 점유권 효력에는 네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점유 추정력과 그 다음에 점유자가 회복자에 대한 책임과 정무보호 청구권과 자력구조권, 이 네 가지 형태로 점유권 효력이 나오는 거고, 중요한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점유 추정력. 그래서 자력 구조권은 뭐 풀고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권 효력은. 자, 점유 추정력은 두 개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비교해야 돼요. 등기의 뭐예요?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 자, 등기의 추정력이 뭐라겠습니까? 등기의 추정력. 등기 위에 등기가 돼 있으면 어떤 걸 추정이란 말은 이런 거예요. 처음 보신 분들은. 자, 내가 만약에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럼 등기가 돼 있으면 그 등기가 어찌고 저찌고 어찌고 된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게 추정이에요. 그러면 인정 안 받으려면 내가 주장할 필요 없어요. 내가 만약에 선이라면, 선의로 주장하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선입니다. 근데 이 선의를 깨트리려면 상대방 입증해서 깨트려야 돼요. 그게 추정입니다. 뭔가 아셨죠? 에? 그러면 등기부는 뭘 추정해야 돼요? 권리 원인 절차. 또? 세 가지만 또 있어요. 세 가지 다 말했어요? 네. 등기부에 등기에 돼 있으면 적법한 권리에 의해서 적법한 원인과 적법한 절차에서 등기되어 있다고 추정해 줍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적법한 권리와 적법한 원인과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등기부에 등기해 있으면 적법한 권리와 원인과 절차에 의해서 등기되어 있구나. 그걸 깨트리려면 상대방이 반증을 들어서 깨트려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 세 개가 중요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요 두 개를 비교해서 시험을 냅니다. 점유의 추정력과 등기의 추정력을 섞어서 시험을 내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얘는 두 개 비교해야 돼요. 등기의 추정력과 비교해야 돼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온 겁니다. 요즘은 뜸하지만 예전에는 아주 잘 나왔어요. 항상 추정문하고 등기하고 점유를 섞어서 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점유하고 있으면 앞부분이 있어요. 이 등기를 앞 보면 등기 추정력이라고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점유하고 있으면 뭘 해주냐? 뭘 해줄까요? 선이냐 악이냐 있으면 선이냐 악인지 아리까리 합니다. 그러면 누구 걸로 가지냐고요? 네, 선이로 가집니다. 선인지 악인지 아리까리 확실히 몰라요. 그러면 선인 걸로 추정해 줍니다. 선이 추정.